안녕하세요. 현아쌤입니다. 제가 명청대 문화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명청대 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파트에서 유학의 학문적인 경향을 이제는 총집대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지금 배운 청나라 후기까지 쭉 전체 경향성을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원시유교라고 적혀있는 이것은 초창기 공자의 유학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진나라 시기에 진나라 시기에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진시황에게 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파했던 여러 유학자들이 갱유, 구덩이에 파묻히고 그리고 분서, 유학 경전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서적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시기 이 유학을 관학화하면서 동중서의 권위로 한 무제가 관학화를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소실된 요 글자는 무엇일까? 이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는 이 경전의 뜻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뜻을 고찰하는 학문이 됩니다. 뜻, 훈, 생각할 고, 훈고학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이 훈고학은 계속해서 발달하다가 당 태종시기 이제 훈고학이 오경정의라고 하는 이 대편찬 사업으로 집대성이 되면서 거의 완성에 이르릅니다. 자, 한 학문이 완성에 이르른다는 소리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웠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 바뀐 남송에서 원시기. 네,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되죠. 우리 중화가 최고였는데 우리 중국이 가장 잘 나갔는데 뭔가 그게 현실과 괴리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즉 이민족에 의한 북방민족에 의한 중국 지배에 의해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필요가 생겼고요. 이 유학의 철학적 경향이 이때 더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좀 더 철학적인 경향이 더해져서 불교와 도교가 여기서 큰 역할을 했고요. 자, 세상을 중화와 오랑캐로 구분하는 화이론으로서 그들은 정신 승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리학 안에는 명분론과 이제 연구 방법으로서 선지후행,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었죠. 먼저 배운 다음에 신중하게 행하자, 이러한 이제 그 학문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뒤에 다른 학문과 비교하기 위해서 썼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관하게 됩니다. 명초에 이 성리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되고 과거에서 이 성리학만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되면서 문제는 이 성리학이 교조화, 단어가 좀 어렵죠. 절대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학문과 비판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면 이 학문 또한 침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중기에 새로운 성리학을 비판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학문을 주창한 사람의 호가 양명이었기 때문에 이 학문을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교의 한 경향인데요. 자, 이 양명학의 특징은 그 경전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실천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 주창자의 이름은 왕수인 호가양명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곧 리가 있다라고 하며 경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 마음에 가만히 놔둬봤더니 배우지 않은 백성들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거죠.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심을 양심으로 번역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즉 리, 성리학이 그 리 말하는 거예요. 리다. 자, 그래서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 학문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선지후행이 있었죠. 자, 먼저 배우고 나중에 행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을 영원히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행합일, 아는 것과 알지예요. 행하다, 행동하다. 이 두 가지는 합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실천을 강조한 학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증리와도 관련이 되는데 백성들도 보니까 리를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이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시기에 명중기 시기에 서양의 학문들이 전달이 되면서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을 경세치용학, 조선 쪽에서는 실학이라 했었는데요. 이 경세치용학을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의 본초 과목, 농경정서, 천공계물과 같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약초학, 식물학, 농학, 공학입니다.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말 청초 시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경향성이 등장합니다. 만주족이 다스리는 그 과정 하에서 문자의 옥과 같은 사상 탄압이 많이 있었죠. 자, 그에 따라서 실제 학문의 이 경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전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찰해보고 증명하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등장한 것은 바로 중립적인 입지,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자 했던, 나쁘게 말하면 그 정치적으로서의 중립을 추구하고자 한 거고요. 즉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만주족을. 좋게 말하면 그동안 무지성으로 받아들였던,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했던 경전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증명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학문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 경향을 말합니다. 자, 이게 당시 큰 편찬 사업에 도움이 됐었는데요. 네, 우리 사고 전서를 우리가 청나라 시기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고 전서 편찬에 이 고증학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 청후기로 되자 이 고증학도 한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립성입니다. 자, 그래서 만주족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야 되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아무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연구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춘추공양학입니다. 공자의 여러 저서 중에 이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춘추공양학이었거든요. 춘추공양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학문은요, 현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말에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기 시작이 될 텐데 이 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학의 흐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 이래로 발달해왔던 이 서민 문화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시기에는 베이징이 수도죠. 이곳을 중심으로 한 뮤지컬이나 다름없는 어떤 예술극이 있었습니다. 패왕별이 같은 것이 가장 유명했는데요. 바로 베이징의 그 징, 수도 경자입니다. 네, 그 경자를 쓴 경극입니다. 자, 경극 유행했던 시기 하면 청나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당시 구어체 소설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문어체 어렵습니다. 구어체가 더 좋고요. 여러분이 오늘날 아시는 그 중국 소설들의 대다수 수호전 유명하죠. 서유기 유명하죠. 삼국지 유명하죠. 자, 이것들 여러분 삼국지라고만 하면 그 역사책입니다. 삼국지 연희와 같은 소설들이 유행하게 되는 게 바로 이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크리스트교가 전래되게 되는데요. 명 말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때까지 이제 특히 예수회라고 하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진출했던 그자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네, 중국식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세계 지도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와장창 흔들어놨던 고려 만국 전도입니다. 중국을 가운데 놓았다는 점에서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선교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서광계라고 하는 중국 학자와 함께 유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해서 기하 원본이라고 하는 중국판 기하학책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전도를 위해서 온 거죠. 선교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천주실이 천주교 책입니다. 자, 그 외에도 서국기법 같은 우리 책에 나와 있어 선생님이 싫은 거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마테오 리치는 이제 명말에 이제 죽게 되고요. 청초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원래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청초에 특히 강희제의 눈에 들어서 관직까지
겸하게 됐던 그 사람,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이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는 청나라의 천문대를 맡고 청의 역법을 개정할 정도로 이제 크게 신임을 받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청에서 점차 청교도 신자가 늘어나자 교황청과 추가로 보내진 선교사들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전례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의 말하자면 제사, 조상 숭배, 그리고 공자를 존중하는, 숭배하는 이러한 관습이 사실은 천주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우상 숭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었고요. 결국 교황청은 이제 조상 숭배, 제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천주라고 하는 표현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청나라 황제의 극대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하여 강희제는 결국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황실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유용한 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사들은 다 이제 쫓아내고 앞으로 천주교 포교, 천주교를 믿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는 말하자면 서양의 문화로부터 문을 닫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명청대 마지막 파트였고요. 우리는 이제 서아시아 파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복습하고 계신 거예요. 네. 더 남았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자, 서아시아 역사는 여러분 동아시아 역사만큼이나 촘촘하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서구 중심적이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극복해야 할 역사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수준만큼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골라서 교과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선별적으로 정보를 취급하여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파트는요. 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갑니다. 천재 교과서입니다. 자, 먼저 서아시아의 역사 파트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곳의 바빌론 기억하시죠? 네, 그 바빌로니아입니다. 여기를 한번 통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바빌로니아의 통일도 한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서아시아 세계 전체를 통일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지엽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좀 통일이라 할 만한 대제국이 등장하시기로 할 겁니다. 기원전 한 7세기 그쯤부터 볼 거고요. 자, 여기 노란색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지역을 통일한 어떤 한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징 이집트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은 함께 하나의 운명체로 가게 될 거고요. 네, 자, 여기도 이제 여기 평원지대, 여기 고원지대, 네, 이렇게 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아시아 역사를 말할 때는 독특하게도 북아메리카 역사를 함께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함께 들어간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리상 가깝죠? 여기 유럽입니다. 서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간의 끊임없는 유럽과 서아시아 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유럽 측면에서 기록한 서아시아는 좀 편견이 많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전체 역사 흐름이 서아시아가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방적 지형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함께 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라색 연표는 유럽 쪽 연표입니다. 아래쪽 하늘색 연표는 아시아 쪽 연표예요. 그러나 아시아 우리가 배웠던 것만큼 촘촘하게 쓰진 않았고요. 이 서아시아와의 어떤 교류나 충돌,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를 알기 위해서 쓴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강대강 선생님 적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 연표는 이란계 페르시아 쪽이라고 선생님이 조금 좀 그쪽에 가까운 쪽을 적었고요. 이슬람교 이후의 역사는 이렇게 초록색 연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들어온
티르크족의 역사, 이슬람 역사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부터 오스만 제국 이렇게 보실 때에는 초록색과 함께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유럽사 중에서도 잠깐만 훑어볼게요. 유럽사. 자,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유럽은요. 그리스 시대 배우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요 인근 전체 통일이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요 지역은 요 당시에는 그렇게 개척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문명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중에 금방 분열되게 됩니다. 이유, 알렉산드로스 빨리 죽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대충 쓴 이유는 지금 유럽사 아니고요. 유럽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강 쓰고 우리는 여기 서아시아랑 관계된 것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나중에 이 지중해를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장악을 하죠.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가 한 4세기쯤 분열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인데 서로마는 망하고요. 동로마는 끝까지 남아요. 얼마나 가나 보겠습니다. 좀 더 진한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야 거의 끝에까지 가는 거죠. 네, 자 로마가 1000년 역사다 했다면 이제 저기 비잔티움 제국만 1000년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서아시아랑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뭔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할 거라는 거. 자, 아래 아시아 역사는요. 몇 개 안 볼 거예요. 우리 비단길 개척했던 한나라, 비단길을 통해서 서아시아랑 만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 이 비단길로 본격적으로 나갔던 나라죠. 천가한의 칭호를 얻었던 태종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아시아의 어떤 나라랑, 그 당시 그쪽 세력이랑 국경을 맞닿게 되는데요. 어떤 전투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몽골, 아메리카 빼고 거의 대부분의 대륙이 다 진출했었죠. 자, 이 몽골이 점령하면서 여러분 서아시아 쪽이 한번 파란색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됩니다. 몽골 제국 점령 시기. 자, 그렇게 해서 간섭하는 시기들이 있다더라. 자, 시작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너무 복잡했던 이집트와 이제 바빌로니아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기타 등등 히타이트라든지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헤브라이라든지 그 다양한 민족들의 통일한 대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도 하고요. 그가 그렇게 통일할 수 있었던 강력한 배경에는 철제 무기와 기병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했다는 거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황제는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시도했고요. 수도 니네베입니다. 니네베 도서관이 있어서 우리 책에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특징은 강압적인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 자, 아시리아의 언어를 쓰게 했고요. 아시리아의 종교를 믿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는 처벌이 행해졌어요. 자, 그에 따라서 피정복민들은 두려워 떨면서 복종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됐고요. 결국 피정복민들의 여러 반란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금방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다시 분열되었던 어떤 게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분열되었던 요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냥 페르시아 말고 아케메네스 왕조로 구분하도록 할게요. 뒤에 다른 왕조가 등장하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몇 세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6세기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바로 뿅 하고 바뀐 게 아닙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8세기경에 이제 등장해서 요 인근에서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6세기경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통일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전성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6세기부터 뿅 하고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후대에 나올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변에 작은 국가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세력이 커져서 이제 그 지역을 통일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표를 정확하게 연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순서와 인과관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전성기에 올려놓은 샤한샤 보겠습니다. 키루스 2세예요. 자, 그의 정책은 키루스 원통이란 것에 바빌로니아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지를 천명한 그런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책에는 관용 정책, 우리 책에는 포용 정책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민족의 풍습, 그 민족의 종교 인정하기로 합니다. 대신에 키루스 2세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자, 이 포용 정책은 오히려 정복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나 그러면 페르시아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얻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는 쾌거까지 얻게 되죠.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자,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란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다음 황제 바로 직속해서 다음은 아니고요. 한참 뒤입니다. 네, 이 다음 다리우스 1세 때에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면 물론 동쪽도 동쪽이지만 여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튀르키예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와,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네요. 이 말은 이곳에 원래 있었던 그리스의 여러 식민시랑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시기 그리스 시대고요. 둘 사이에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요 정복하러 갔던 거 실패했죠. 그래서 국력이 많이 쇠약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여기저기에서 속주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자, 반란 일으키기 전에 그 속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다리우스 1세는 이 넓은 영토를 이제 여러 개의 속주로 구분한 다음에 총독을 파견해서 말하자면 관리입니다. 파견해서 왕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립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어디서 배웠었냐면 진나라 중앙 집권적인 그 통치 제도 군현제 배울 때 있었거든요. 와, 이 말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다리우스 1세의 컨셉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해서 속주에 파견된 총독을 감찰하기 위한 왕의 눈과 귀가 될 감찰관을 보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속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의 길 따라서 군대 갈 겁니다. 그 길은 수사에서 사르디스였어요. 지도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수사에서 이제 첫 번째 수도입니다. 사르디스까지 쫙 갑니다. 너무 표시가 많이 돼서 안 보이죠? 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쫙 갑니다. 자, 또 다른 곳 하나 볼게요. 페르세폴리스 여기 한번 봐두시고요. 다시 다리우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결국 이제 왕의 길까지 만들었고요. 또 다른 통일 정책이요. 진시황이나 다름이 없죠. 화폐, 도량형 통일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의 용이함을 위해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최초로 건설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 식민지 정복해 놉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속주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다리우스 1세 때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한참 뒤에 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도를 건설합니다.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게 바로 다리우스 1세. 그래서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여러 그 민족으로부터 공납을 받는 모습, 여러 민족을 점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부조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 아들 시대 크세르크세스 샤한샤 때 그리스 원정이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다리우스 3세 때 우리 교과서에 요거는 이제 이름만 등장하는 전투예요. 이소스 전투에서 이 전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벽화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리우스 1세보다 여러분이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게 알렉산드로스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전투에서 이김에 따라서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의 역사는 유럽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상세하게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역사가 소아시아 역사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한번 점령돼서 다른 색깔 한번 잠깐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금방 분열됨.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선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리스인들을 많이 옮겨둡니다. 자, 이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무너진 후에 박트리아 건설해서 그리스 문화가 남아있게 돼요. 페르시아 지역에. 자, 반면에 이란 계통 유목민들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중개무역의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 위치가 너무 좋아요. 한나라 로마 딱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 당시 로마네요. 마침 이 당시 한나라네요. 한나라가 비단길 개혁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 한나라에서는 이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 영토가 이래요. 어디까지 가냐면 인더스강까지 갔고요.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르티아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작은 존재로 있다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 인근을 통일한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왕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내용상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도 배울 거 따로 없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계승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유행했던 종교, 네, 저기 아케메네스 왕조 때부터 믿었던 종교긴 한데요. 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된 것은 사산 왕조 시기입니다. 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교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짜라투스트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조로아스터를 그리스식으로 짜라투스트라를 그리스식 영어식으로 말한 게 조로아스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신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신, 창조신, 선신, 아후라마스다를 섬기고요. 이 아후라마스다 유일신입니다. 나머지는 신이 아닌 악신, 악마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선한 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후대의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 되겠습니다. 자, 특히 광명의 신, 암흑의 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광명이 특히 또 빛하고 관련이 되고 빛은 불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불입니다. 자, 특징은 내세관이에요. 자, 여러분 불교는 다시 태어나고 환생하죠? 네, 순환론적 세계관인데요. 자, 그럼 이쪽은요. 천국과 지옥 갑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네, 단선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쪽이고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여기 플러스로 메시아 구세주의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네, 이제 다른 후대 유일신 계열의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이 이를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경전으로 사산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아베스타가 집대성이 됩니다. 자, 요 시기에 다른 나라들 뭐 있었나 볼게요.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중국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당나라 있습니다. 네, 이 시기 당나라고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아주 크게 장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힘이 비실비실해집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사산 왕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반대로 비잔티움 제국이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장한 이슬람 공동체 세력에게 망하게 되는데, 네, 비잔티움 제국과의 대립으로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공동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요 시대 멸망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직 망하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아인과 다르게 이쪽은 아랍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7세기경 상황입니다. 자, 6세기 말쯤부터 역사적 상황 볼게요. 이슬람교 등장 시기,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방금 말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요 대립이 격화되면서 육로 교통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실크로드가 사산왕조까지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산왕조를 통해서 비잔티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길이 차단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그럼 돌아가면 되죠? 네, 바닷길 쪽이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특히 홍해를 거쳐서 나간 다음에 인도양으로 가는 이 바닷길은 아라비아 반도 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역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홍해 인근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대표적으로 메카, 메디나가 번영하게 됩니다. 특히 이 메카 지역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아셔야 되고요. 문제는 번영한다는 소리는,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소리는, 상업이 발달한다는 소리는 빈부격차가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사회 내부에서 통합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이나 분열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라비아 반도는 여러분 여기 유목사입니다. 그래서 부족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 부족 간에 서로 누가 낙타
낙타를 타고 그 당시 상인들은 다녔으니까요. 누가 낙타 상인들 대상을 가는 그 길 대상로라고 합니다. 대상로를 가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을 극복한 게 바로 이슬람교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 보통 혼란의 시기에 종교가 해결을 합니다. 자, 7세기경 메카 상인입니다. 무함마드입니다. 자, 그는요, 이제 자수성가로 성공했고요. 자, 그는 610년에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의 포교를 시작합니다. 자, 622년 문제는 이슬람교가 유일신 신앙이란 거예요. 자, 특징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건 상식입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평등 사상이 있고요. 모든 신은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신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이기 때문에 이제 평등 사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종교로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경전으로는 쿠란 이것은 신께서 말하신 거고요. 자, 신께서 말하신 것보다 말하신 것에서 추가하여 무함마드가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 말과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가 중요한 서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이슬람교 신자는 5가지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달 정도 금식하는 그 기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자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건이 되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해라. 자, 그리고 허락된 음식이 있다면 선생님 신라면에 표시된 할랄 표시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금지된 음식 있죠? 돼지고기 안 됨, 술 안 됨. 자, 그리고 이 메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성지는 메카입니다. 자, 방금 말한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말은 기존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 결과 핍박받아서 한번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메카를 떠난 이 사건을 헤지라, 이주, 도망, 성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갑니다. 바로 인근에 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메카에서 메디나로 갑니다. 자, 둘 다 번영한 도시지만요. 자, 그리고 이 메디나에서 오히려 세력을 길러온 무함마드는 다시 여기 보시면 불과 8년 만이네요. 불과 8년 만에 메카를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이끌고 와서 아예 싸우지도 않고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하게 됩니다. 즉 메카 접수했다는 소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 공동체는 점차 그들의 영역을 확보해 가고요. 확보된 영역에서는 개종이 이루어지고요. 이슬람 공동체는 점점 커져갑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자, 지도에서 무함마드 시대 정복지 한 요 정도 나오네요. 네,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게 될 겁니다. 아랍인들이 어디로 나가게 될 거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건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더 갈 거예요. 자, 무함마드가 죽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네, 선지자이고요. 선지자이고요. 이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이슬람 공동체를 지도하며 이끌 수 있는 다음 계승자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승자라는 의미의 칼리프를 선출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족들은 지도자를 선출해요. 자, 그래서 정통이라는 의미는 선출을 제대로 했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 정통으로 칼리프를 선출한 시기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 갑니다. 4대 칼리프 알리는 이름을 표현해 둘게요. 자, 일단 칼리프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승자라고 하나 알아보고요. 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를 겸하는 이슬람 공동체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자를 뜻합니다. 자, 이 시기에 강력한 이슬람 공동체는요, 좀 영토를 많이 확보해요.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물론 약해지긴 했죠. 자, 그러나 이때 페르시아가 이슬람 공동체에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란 지역이 이제 이슬람교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게 됩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어디까지 갔냐면요. 요렇게 간 거예요. 이집트 정복.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정복했죠. 요렇게 간 겁니다. 더 갈 거예요. 자, 불과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한 정통 칼리프 시대. 자, 4대 칼리프 알리는요, 무하마드 이제 사위입니다. 자, 보통 이 당시 칼리프들은
선출할 때 무함마드의 친척 또는 이제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선출을 했었는데요. 알리의 자손들이 다음 칼리프로 선출되기로 약속받았던 그 상황에서 네, 시리아 총독이었던 우마이야 가문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음 칼리프를 세습시켜 버립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칼리프를 세습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 가문이 어디였냐면 우마이야였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요 시리안 지역에 근거를 둔 우마이야 가문은 자기 근거지로 수도를 삼죠.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자, 그는 어디로 진출할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하고요. 더해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와, 이 정도면 알렉산드로스 제국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고요. 자, 요쪽으로 진출하는데 요때쯤에 이제 당나라가 서서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라스 전투를 우마이야가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데요. 바다 건너서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좁은 해협 보이시나요? 여기 지브롤터 해협인데요. 조금만 가면 여기 유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산을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 이곳의 이름은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점령을 함으로써 네, 유럽 세계와 맞닿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나오시는 프랑크 왕국 유럽사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얘가 막습니다. 이제 산맥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산맥에서 막아내는 바람에 여기에서 멈추게 됐고요. 자, 요것을 되찾는 과정이 유럽의 역사입니다. 중세 역사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아프리카 북부가 이슬람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북부는 서아시아와 함께 같은 문화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와 아프리카 북부는 문화가 자체가 다르다는 거. 자, 이렇게 칼리프직을 세습할 당시 당연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알리의 후손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카르발라 참극이 우리 교과서에 있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세계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현재 90% 이상이에요. 알리의 후손이 아니어도 돼. 네, 자, 그게 바로 수니파입니다. 자, 알리의 후손이 아니어도 칼리프 선출하면 될 수 있지 라는 쪽이고요. 자, 반면에 알리의 후손 하기로 했었잖아. 그가 진정한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시아파입니다. 네, 소수 세력이고요. 이 시아파는 우마이야 왕조 치하에서 불만 세력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우마이야 왕조는 저 넓어진 영지에 이제 아랍인 지배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아랍인 지배자들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자존심 강한 페르시아 사람, 자존심 강한 이집트 사람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즉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아파 비아랍인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언젠가 불만 세력 터지게 될 거고요. 결국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다음 세워진 왕조는 아랍인들 우대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이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비아랍인들도 무슬림이라면 동등하게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쓸 겁니다. 범이슬람 제국을 표방했던 아바스 왕조입니다. 여러분 느낌상 아바스 왕조 오래 갈 것 같죠? 네, 보통 이렇게 좀 차별 없이 포용으로 가는 정책을 하는 경우에는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서아시아도 그렇고 그 나라가 다양성을 유지하며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의 중심지는 바그다드입니다. 자, 수도 바그다드. 자, 요 시기에 나라 세워지자마자 자, 아바스 왕조 영토 볼게요. 자, 거의 지금 현재 우마이야랑 비슷하긴 한데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잃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잃을 겁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의 후계자가 탈출 시도해요. 바그다드에서 가장 먼쪽으로. 보통 이쪽보다 여기가 더 멀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바다까지 건너요. 그래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 지역을 잃습니다. 아바스 왕조 요 지역을 잃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 쪽으로 진출한 당나라랑 이때 딱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나라 세워지자마자 아바스 왕조 세워지자마자 당과의 탈라스 전투, 탈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탈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바스 왕조가 이김에 따라서 당의 진출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었어요. 당나라는요. 네,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 사이에서 당나라 포로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 당나라 포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 생업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자. 자, 그래서 요 탈라스 전투는 충돌이긴 하지만 동서 문화 교류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자, 아바스 왕조 내용 보겠습니다. 자, 탈라스 전투 있었고요. 자, 아바스와 당나라가 싸웠다는 거. 자, 아래 지금 현재 당나라 있는 시기입니다. 자, 바그다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학문의 그 전성기를 꽃피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지혜의 집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연구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기원후 10세기경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아바스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아바스 왕조 쭉 계속 가요. 좀 많이 길게 갈 거예요. 자, 쭉 가는데 이제 셀주크 튀르크가 한번 내려옵니다. 이때 살아남죠. 살아남았는데 몽골 제국한테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13세기 몽골이 내려왔을 때 이 바그다드는 함락되게 됩니다. 자 중간에 떨어져 나간 후우마이야 왕조 네 수도 코르도바에 두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중점적으로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중간에 이 아바스 왕조가 많이 약해졌을 때 이집트 쪽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칼리프 지금 3명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파티마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아바스 왕조 많이 약해졌을 때 튀르크 제국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튀르크는요. 위치상 이곳에 있었어요. 이쪽. 여러분이 아시아에서 배웠던 바로 그 돌궐족이 이제 서돌궐이 점차 서쪽으로 더 이주하면서 자, 요 카스피해 인근에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살게 되었었는데 자, 이곳에서 이슬람교를 수용했던 튀르크족이 특히 셀주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셀주크 튀르크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그다드 입성했지만 칼리프를 적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칼리프는 셀주크 튀르크의 지도자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 술탄이라는 칭호는 정치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아바스 칼리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 자, 칼리프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종교적 의미만 갖게 된 것이 바로 튀르크 이후라는 거. 자, 그럼 옛날에 어땠냐고요? 자, 원래는요.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 둘 다를 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약해졌네요. 대신에 술탄이 등장했네요. 자, 셀주크는요, 시리아라고 하면 또 모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중해를 겸한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진출하고요. 자, 이 시리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하게 돼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이전에도 성지 순례하러 가던 기독교인들이 불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요청을 합니다. 자, 당시 서유럽은 봉건 사회였고요.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크리스트교 세계입니다. 같은 크리스트교거든요. 둘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해서 뭐 보낼 거냐면 십자군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자, 문제는 십자군 전쟁으로 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셀주크 튀르크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고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셀주크 튀르크도 아바스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이 있었던 시기에 이곳은 이 대제국에 편입이 됐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역은 이쪽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셀주크 튀르크 영역이네요. 자, 이쪽 못 간 이유. 여기 맘루크 왕조 있어요. 맘루크 왕조. 자, 그리고 이쪽은요. 갈 수 있는데 유럽 쪽은 갈 수 있는데 안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아시아는 일한국이 됐습니다. 훌라구에게 점령당해서 울루스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언제 저 몽골 제국이 약화가 될 거냐면요. 이제 한 14세기쯤 되면 13세기 이후쯤 되면 이제 몽골 제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약화가 되는데요. 이 당시 튀르크 중에 하나였던 오스만이 이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물론 요 중간에 이제 티무르 왕조 이런 거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그거 생략하고 이제 아시아사 생략하고 오스만 튀르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 이제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수업 때 이제 지도에 있어서 그냥 일단 썼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란 지역에 사파비 왕조 생겼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오스만 제국 보고 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 먼저 볼게요. 자, 저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오스만의 비결 바로 두 가지 제도입니다. 예니체리와 티마르제입니다. 밀레트제는 선생님이 쓰지 않았는데요. 네, 자, 예니체리 새로운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트교 소년들로 이제 잘 교육시켜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만든 최정예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니체리 술탄의 명령을 따르는 이 예니체리가 간다 그러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 자, 그 다음에 티마르제입니다. 자, 군 복무의 대가로 이제 그 봉토를 부여하는데 이 봉토에 징세권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래서 이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대포 화약 기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어딜 가나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의 중흥기를 이끌어낸 전성기를 이끌어낸 메흐메트 2세 보겠습니다. 자, 그의 시기에 위로 올라가시면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던 시기고요. 자, 이때 쭉 올라가죠. 자, 가서 수도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여기 너무 좋거든. 천도까지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름 바꿨죠. 이스탄불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발칸반도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유럽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럽 진출한 이야기. 자, 여기가 중심지였는데요. 이렇게 진출합니다. 어디까지 진출할 거냐면, 네. 자, 헝가리와 빈까지 진출한 것은 술레이만 1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 여기 헝가리, 이쪽에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유럽에 해당하는 쪽이 이때 장악이 됐었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가려놓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네, 밀레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오스만 투르크도 관용 정책 했다더라. 점령한 지역 종교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국 다문화주의니까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네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황제 오술탄 셀림 1세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집트 방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 방면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누가 있었냐면요. 맘루크 왕조라고 몽골 시기에도 살아남았던 네 전투도의 맘루크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쪽에서는 아바스 왕조에서 탈출해서 망명가 있었던 칼리프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칼리프까지도 이제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프의 직책을 양도받아요. 와, 그러면 그는 술탄 하면서 여기 있네요. 술탄 하면서 칼리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합쳐지네요. 우와, 짱 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칼리프의 의미가 정치 플러스 종교가 아니에요. 술탄과 칼리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원래 칼리프의 의미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명실상부한 전성기의 황제입니다. 네, 술레이만 대제. 다른 책에서는 술레이만 1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방금 우리가 봤던 헝가리까지 진출한 그 황제고요. 네, 빈까지도 공격을 해서 이 당시 빈이 합스부르크 제국이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유럽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방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로도 나가게 되는데 프레메사 해전 우리 교과서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자, 그 해전에서 저 크리스트교 세계 연합군을 이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네, 지중해 동쪽의 제해권을 장악하고요. 스페인이 나중에 이 제해권을 가져오기 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에서는 최강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서아시아 역사를 한 방에 끝냈어요.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이거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설정이 오른쪽 위였나 아래였나? 네, 유튜브 설정 바꾸면 빨리 배속할 수 있습니다. 1.8배속까지 다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안 외워지는 거 이제 쉬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이제
등교하거나 하면서 이동할 때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라고 만든 거니까요.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세요.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교과서에 인명, 지명, 상세한 내용, 사료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올려드린 이 강의는 요약 총정리에 불과하니까요. 반드시 교과서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것은 복습용으로만 활용을 하세요. 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